하나, 둘, 셋. 자,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한 3일 정도 해봤죠. 이제 내 그 루틴에 또 내 능력에 맞춰야 됩니다. 제가 제시했던 공부 방법 이상적인 것이긴 하지만 나의 루틴에 나의 능력에 맞지 않으면 약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기본서를 예복습하고 그다음에 3일 뒤에 문제 가볍게 풀어보고 와서 수업 듣고 리뷰하고 이게 정석입니다만 그 정석을 지키지 않아도 합격하는 데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뭘 제시했냐면 만약에 그게 따라가기 벅차다 그러면 기본서의 예습 복습은 2단계로 다 미루고 문제집에 총집중을 하자라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문제집 자 예컨대 형수법이라면 한 3일 전에 형수법 문제 오늘 나갈 분량을 미리 예습을 하세요. 3일 전에 하는 것도 벅차다면 어젯밤에 어제 오전에 헌법 했잖아요. 헌법 한 다음에 오후에 다 리뷰했다면 야간에 오늘 분량을 이 문제집을 중심으로 해서 예습을 하세요. 그냥 문제 풀어오시라고요. 기본서를 펴놓고 오픈북으로 문제를 촘촘히 풀어보세요. 그리고 와서 오늘 와서 수업 듣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리뷰. 그럼 그야말로 3회독이잖아요. 일단 점수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60점대, 70점대까지 끌어올려야만 희망의 빛이 보이고 또 2단계에서 그 동력이 생겨납니다. 그 동력이 있어야만 뭔가 끝까지 달릴 동력이 있어야만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50점, 60점에 머물러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60점은 괜찮아도 50점, 40점에 머물러 있으면 그래서 끌어올려야 됩니다. 끌어올리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본서 예복습이 벅차다 싶으면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 그러니까 어제 형수법을 야간에 기본서 펴놓고 오픈북으로 풀고 오늘 수업 듣고 그다음에 다시 리뷰하고 리뷰할 때 한 4시간 통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영어 국어를 빼먹으면 그거는 역적입니다. 역적. 내 인생의 역적입니다. 영어 국어는 빼먹지 말고요. 무조건 영어 국어는 무조건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가도 승부수를 충분히 던질 수 있고요. 우리는 합격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큰 그림을 그려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형수법 오늘 프린트가 나갔습니다. 제가 미리 예고를 해드린 바와 같이 형수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 내부 승진 시험에서 나왔던 것들이 다시 한번 인용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타직렬 기출문제도 인용될 때가 많고요. 요즘은 이제 조문과 판례 위주로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지만 절차법의 특성상 법원 내부 승진 시험에 나왔던 어떤 예규나 선례 이런 것들도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각 단원별로 이렇게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36문제 나갔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풀어 드리지는 못할 겁니다. 일단 PPT에 제가 담아오긴 담아왔는데 시간 없으면 안 풀어 드릴 거고요. 안 풀어 드리는 게 못 풀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밑에 해설 달려 있으니까 촘촘히 풀어보시고 암기하시고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은 가급적 풀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제시한 그 강의 계획표대로 나가기도 벅찹니다.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우리 본 강의 위주로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를 스스로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프린트를 버리지 마시고 문제집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보고 또 봐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 민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최신 판례 위주로 이렇게 OX 형식으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민법은 문제집에 있는 문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뭐 1300문제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데 형사법은 약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나눠드리는 거니까 잘 보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형제의 나라라고 칭하는 터키에서 강진이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 뉴스 봤더니 12,000명이 사망했답니다. 비공개적으로 10만 명까지 사망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위로의 말씀 보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지진으로부터 아주 자유로운 나라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강진은 일어나지 않는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살아있으니까 거기 나와서 수업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무거운 얘기로 시작해서 죄송하고요. 자, 1번부터 갑니다. 자, 1번은 우리가 서론 파트에 관한 문제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여기를 풀 차례에 있습니다. 서론 파트 문제 풀고 그다음에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파트에 관한 문제를 풀 오늘 차례에 있습니다. 특히 소송의 주체, 법원 파트 중요하죠. 그다음에 피고인 중요하고 변호인 중요하고
법원과 변호인은 거의 매년 출자가 되다시피 합니다. 그다음에 소송행위 파트에서도 조서, 그다음에 송달 뭐 이런 부분들이 곧잘 출자가 이루어지고요. 제1편 서론 파트는 거의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기출된 문제들 몇 가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갑니다. 자, 1번 문제는 이 법원에 관한 문제죠. 법원이라는 거 있죠. 법의 원천. 여기서 헌법적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곧잘 출자가 됩니다만 우리 직렬 빼고 경찰직이든 검찰직이든 이게 곧잘 출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 직은 헌법 과목이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자, 이건 뭐 충분히 여러분들 풀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2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적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헌법 조항은 뭐 다 머릿속에 있죠. 자, 그다음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법원에 관한 문제. 거의 뭐 우리 시험에 출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한번 바라봅니다. 헌법은 최상위의 법이죠. 그다음에 형사법의 법원이 될 수 있고요. 근데 뭐 전체 조항이 다 형사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중에서 몇 개의 조항들이 법원성이 인정될 겁니다만 영장 신청. 자, 이건 헌법의 제 12조 3항에 있죠. 12조 3항에 검사의 영장 신청으로 법관이 발부해서 그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강제 처분한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 수사지휘, 검사의 사경에 대한 수사지휘 저런 것들까지 시시콜콜하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겠습니까? 따라서 저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자, 저 부분 틀렸고요. 그다음에 2번 선지는 말이죠. 실질적 의미, 여기다 키워드를 두고요. 실질적 의미가 나오면 형사소송법이라는 이름은 붙어 있지 않지만 다른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형사 절차에 적용되는 법. 자, 이걸 우리가 실질적 의미라 부르고요. 반대 개념이 바로 형식적 의미죠. 형식적 의미는 형사소송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명칭이 붙어 있는 이러한 법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가 틀리냐면 이 명칭이 내용은 실질적인데 명칭은 다른 명칭이 붙어 있는 걸 우리가 실질적 형사소송법이라 부른다면 명칭이 모두 형사소송법인, 자, 이건 틀렸죠. 명칭까지 형사소송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게 바로 형식적 의의 형사소송법을 가리키죠. 그래서 자, 2번도 틀렸고요. 자, 3번은 말이죠. 대법원 규칙. 대법원 예규와 규칙은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규칙은 법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규는 법원 내부에서만 일정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예규는 법원성이 부정되고요. 대법원 규칙은 우리가 형사소송 규칙 잔뜩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법원성이 인정되니까 잔뜩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4번 재기 수사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해서 검찰청 검사가 다시 불기소 처분, 자, 이런 것들은 일른 둥 마는 둥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이 키워드는 이겁니다. 검찰 사건 사무 규칙은 그 카테고리 그 범주가 법무부령에 속하죠. 법무부령. 법무부 장관의 명령, 법무부령에 속하기 때문에 이건 법무부 내부에서만, 따라서 이건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법규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4번 선지는 판례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 선지는 판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가볍게 가시되 4번은 조금 신경을 써서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 적용 범위. 적용 범위는 인적 적용 범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소적 적용 범위가 있고 시간적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인적 적용 범위 출제가 가끔 되죠. 여기에 국회의원 또 대통령이라는 국내법상의 예외, 그다음에 주한미군 국제법상의 예외 이런 것들이 가끔 출제가 이루어지곤 하죠.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봅니다. 1번 보면 이제 국회의원 나와 있죠. 국회의원 이게 불량품이지 이게 칠판이 잘 안 지워지네요. 역시 구관이 명관이라고요. 이게 옛날 게 좋네요. 쌤백이 갖다 놨더니 잘 안 지워져. 가. 자, 국회의원 봅니다. 국회의원은 이제 국내법상 예외인데 헌법 제 44, 45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있죠. 특히 면책 특권을 잘 보셔야 됩니다. 면책 특권에 속하는 행위, 이거 공소가 제기되면 헌법 제45조에 위배되는 거죠. 그렇다면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때, 그래서 327조 이후에 따른 공기판을 때립니다.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때.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그다음에 자, 2번 북경 오리가 나왔네요. 자,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제가 영사관과 대사관은 좀 급이 다르다 이렇게 나누라고 했습니다. 대사관은 급이 높죠. 대한민국 영토의 연장입니다. 중국 북경시에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다면 그건 대한민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영토의 연장이므로 중국이 침범할 영토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사관과 영사관 다르다는 걸 생각하시고, 근데 영사관은요, 이거는 중국 북경시에 있다면 이건 중국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영사관 내부에서 사문서 위조에 있다 그러면 그 중국인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은 재판권이 없습니다. 재판권이 없고 그냥 중국이 그 중국인에 대해서 처벌한다. 영사관과 대사관을 나눠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선제는 FUCK죠. FUCK 알죠? FUCK 이거 뭐라고 쓸 수가 없네. 자, 내국법의 대표자인 외국인. 자, 이 사람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하면 그 피해자는 내국법인이 됩니다. 내국법인. 대한민국 법인이 피해자가 되므로 당연히 대한민국 형법이 또는 형사법이 적용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외국에 대해서 우리가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여기에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피해자가 내국법인이므로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이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재판권이 있게 됩니다. 그 대표자인 외국인 저기다 키워드를 두고요. 짝 선지를 볼 때 키워드만 딱 잡으면 중략하고 맨 끝에 그 결론 부분을 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4번 선지는 이거는 법원 쪽에서 저 소송의 주체 법원 쪽에서 관할권 맨 마지막에 이게 나와 있죠. 이거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빈번히 출제되었던 판례죠. 특정 군사 범죄하고 일반 범죄 이 두 가지를 범했을 때 아마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따로따로가 남아있을 겁니다. 군사 법원 문제는 재판권의 문제로서 따로따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사 법원이 자 이거는 일반 법원이 이렇게 따로따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특정 군사 여기 잘라놓고요. 특정 군사 범죄에 대해서 전속적 재판권을 갖는 군사 법원은 자 이 표현에서 말이죠. 이 표현에서 재판권이라는 표현을 좀 눈여겨봐 두셔야 됩니다. 관할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군사 법원 문제는 재판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조금 눈여겨봐 두시고요. 자 머릿속에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뒤에 이 군사 법원은 특정 군사 범죄 사건만 담당할 뿐이지 그 밖에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로따로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뭐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4번 선지는 중요한 선지니까 좀 다시 확인해 두시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갑니다. 5번도 뭐 거의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1번 선지는 아까 나왔던 거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뭐 국회의원 당연히 동그라미 치고 시작해야 됩니다. 327조 이하에 따른 공기판. 자, 2번 선지 갑니다. 이제 2번 선지는 시간적 범위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 적용 범위에서 여기 뭐 형사소송법 부칙이 있고 나발이 나발이고 나와도 딱 잘라버리고 그냥 개정된 경우에 신법과 국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 자 이것에 관해서 뭐 형법처럼 신법 우선 뭐 이렇게 가지 않고요. 자 우리 형소법은 때로는 국법을 때로는 신법을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혼합주의라 부르게 됩니다. 혼합주의라 부르게 되고요. 이때 공소 제기 시를 표준으로 한다. 여기 하나 적으시면 공소 제기 시를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소 제기 시를 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 이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여기 국법이고요. 신법이고 만약에 이때 이 국법 시행 당시에 공소 제기되었다면 이때 공소 제기됐다면 이 공소 제기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될 때는 끝까지 국법을 계속 적용합니다. 자 그렇지만 만약에 신법 시행 당시에 공소 제기되었다면 얘는 신법을 적용해서 갑니다. 그래서 공소 제기 시를 표준으로 해서 때로는 국법을 때로는 신법을 그래서 이 뒷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이건 국법 시행 당시에 진행된 수승행 효력 자 그러면 이건 국법 시행 당시니까 당연히 국법 시행 당시에 공소 제기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뭐 국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법 시행 이후의 절차에 관해서는 뭐 신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만약에 여기서 절차가 바뀌었다면 요거 국법을 적용을 한다는 의미는 예전에 국법을 적용했던 걸 그대로 살려두고 그다음에 바뀐 부분은 이제 신법 절차를 따라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뒤에 저 신법 시행 후의 절차에 대해서 신법을 적용한다는 저 내용은 그냥 신법
법의 절차에 따른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그림에 대한 의미를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혼합주의를 취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소제기 시를 표준을 하고 그다음에 국법 당시에 진행된 수행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대로 인정된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세요. 그래서 국법 시행 당시에 이루어졌던 건 그대로 유지하고 간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선지 가면 이것도 아까 나왔던 거죠. 일반 범죄, 특정 군사 범죄. 그래서 앞에 특정 군사 범죄, 그다음에 일반 범죄 동그라미 두 개 치고 시작하면 되는 거고요. 자, 맨 끝에 보니까 틀렸죠. 그래서 아까 했던 선지니까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 선지를 봅니다. 자, 4번 선지는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제3편 수사 파트에 고소 파트에 나옵니다. 수사 파트에 수사의 단서에 고소 있죠. 고소 파트 뒤쪽에 요 4번 선지가 나옵니다. 고소 파트 뒤쪽에 반벌죄와 관련된 내용에서 이 판례가 나옵니다. 자, 이 판례 보면 제가 근로기준법 요거를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고요. 근기법 케이스 요렇게 저걸 키워드로 삼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종전에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던 범죄를 반벌죄로 규정을 했다. 요 두 가지를 키워드로 이렇게 합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고 중략하고 결론 부분을 딱딱 찍어 나가면 됩니다. 자, 근로기준법 반벌죄로 개정. 반벌죄가 아니었던 것이 반벌죄로 개정되면 특별히 경과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당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잡는다라는 이런 원칙에 따라서 반벌죄를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반벌죄가 아닌 것보다는 반벌죄가 더 낫죠. 왜? 피해자의 철회나 불원에 의해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벌죄를 적용한다. 그러면 이제 이 범죄는 이제 반벌죄가 되고요. 뒤에 보면 경과 규정이 없을지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벌죄인 개정법률인 반벌죄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판례에 요 수사 파트에 고소 파트 들어가면 이제 이 판례의 후속 논점이 이겁니다. 공소 제기 전에 이미 철회나 불원이 나왔습니다. 철회나 불원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공소 제기되면 검사가 이걸 간과하고 공소 제기를 했다면 이거는 공소 제기 절차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철회나 불원이 나왔다면 불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왜 공소 제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건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태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37조 2호에 따른 공개판 때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이거 4번 선지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6번 갑니다. 자, 6번의 이념 이런 것들은 뭐 우리 시험에 잘은 나오지 않습니다. 뭐 1번 선지, 2번 선지, 3번 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읽어보시고 자, 3번 선지 틀린 것만 점검하고 갈게요. 적법 절차. 자, 지금은 이제 적법 절차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적정 절차라는 표현을 쓰죠. 적법이라는 의미는 형식적으로 적법하다. 그러나 그 내용이 이상 야릇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용까지 공정할 걸 요구한다 해서 적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적정. 그러니까 적정이라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적법 절차나 법률이 정한 실체의 내용이 아니라 이 부분이 이제 틀렸다라고 해서 이 문제를 냈습니다만 실체의 내용이 적정해야 됩니다. 절차도 적정해야 하면 물론이며 그 내용도 적정. 내용이 이상 야릇하면 안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내용까지 완벽하게 적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요 3번 선지가 틀렸다는 건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선지들이 잘 안 나옵니다. 타직렬이지만 한번 점검하고 가자는 차원에서 이걸 제가 붙인 거고요. 그다음에 자, 요거 4번 선지 있죠. 4번 선지는 요거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신속한 재판 쪽에서 나온 판례죠. 판례이기 때문에 여기서 키워드는 이겁니다.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의 공판기일이 있었다. 첫 번째 공판이 해필이면 왜 구속만기 임박해서 제1의 공판기일이 있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뭐 재판부의 구성원의 변경이라든가 또는 법원에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재판이 늦춰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는 신속한 재판의 원리를 침해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자, 침해했다 볼 수 없다. 맞는 선지가 되죠. 4번 선지는 판례니까 좀 알아두시고 1번, 2번, 3번 선지는 가볍게 넘어가고요. 7번 자, 이런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자, 1번 선지는 판례죠. 요거는 증거 파트 제4편의 공판의 증거 파트에 나오는 것이고 증거 파트의 위수중이죠. 위수중. 그래서 여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 위수중. 그다음에 2차적 증거. 요거는 우리가 독수의 과실이라 부르죠. 독수의 과실. 독수의 과실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 이런 표현들 아마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몇 가지 한번 적시를 해볼게요. 자 예외적으로 인과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또는 희석되었습니다. 단절되었다, 희석되었다. 저 독수로부터 1차적 증거로부터 2차적 증거가 파생되기까지 그 역량이 차단되거나 단절되거나 희석되었다. 차단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독립된 제3자의 진술. 저 1차적 증거에 독이 묻은 1차적 증거와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제3자의 진술. 자 이런 게 나오면 독이 묻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진술 거부권의 불고지. 엄청난 잘못이죠. 다만 그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에 관해서 만약에 뒤에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진술된 게 있다면 요거를 아예 통째로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진술된 게 있다면 이것도 독이 희석되고 차단되고 그래서 이것도 사용할 수 있다. 요 예외를 오늘 중은 암기하시고 만약에 기본서를 찾아보신다면 저 뒤에 증거 파트의 위수중 파트의 맨 뒤쪽에 독서의 과실 파트 가면 요 판례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1번 선지는 맞는 선지고요. 그다음에 2번 선지. 이렇게 칠판이 흐릿하고 뿌연 적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칠판이 안 좋죠? 자 이거 봅니다. 2번 선지는 이것도 키워드겠죠. 1심 선고 형기 경과 후에 2심 공판이 있었다. 제2심의 첫 번째 공판이 왜 하필이면 1심 선고의 형기 경과 후에 이루어졌습니까? 이것도 아까 그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그 판례와 마찬가지로 재판부의 구성원이 변경되었다든가 법원에 사건 사고가 있었다면 이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는 신속한 재판의 권리를 박탈했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단정할 수는 없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도 판례죠. 자, 판례 같은 건 담고 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제1편 서론 파트가 우리 집에 잘 안 나온다 하더라도 담을 건 담고 가야 됩니다. 이것도 담아.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피고인의 이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도 뭐 국가 비용이 절감된다든가 또 신선한 증거가 살아있을 때 그 증거를 통해서 실체 진실을 발견한다든가 특히 실체 진실 발견 요거를 꼭 기억을 좀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속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서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선지는 가볍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실제 진실을 위해서 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전 과정에 실제 진실의 이념이 최고의 지도 이념으로 구현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8번 문제. 자, 1번 아까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2번 적정하다는 거 확인 좀 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3번. 자,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경찰 공무원 그다음에 증인 적격. 사경의 증인 적격 인정하죠. 이거는 제4편 공판 절차. 제4편의 공판 절차의 증인 신문 파트. 증인 신문 파트의 첫머리 보면 증인 적격이 나옵니다. 이때 사경은 증인 적격이 있다. 그래서 증인 적격을 인정하는 거 이거 뭐 적법 절차 원칙에 반한다 볼 수 없다. 즉 적법하다. 증인 적격이 분명히 인정되고 있는 것이죠.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 선지는 아까 나왔던 선지죠. 실제 진실 발견, 피고인의 이익 보호에만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도 그 취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 진실 발견 아까 제가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했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동해서는 안 된다. 실체적 진실 발견, 수능 영재, 국가 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서도 이게 작동되어야 됩니다. 신속한 재판은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9번 갑니다. 이념과 구조. 1번 선지 판례입니다. 다 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판례는 우리가 습득하고 해야죠. 요걸 어디 있냐면 공소제기 파트에 공소제기 방식의 공소장 일본주의 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소제기 방식, 공소장 일본주의. 공소장 일본주의가 뭡니까? 공소장에 적으라는 것만 적고 첨부하라는 것만 첨부하고 다른 건 절대 첨부하지 마시오. 다른 건 절대 기재하지 마시오. 이런 거죠. 첨부 금지, 내용 인용 금지, 여사 기재 금지.
자, 근데 여기다가 뭘 적었냐면 소년부 송치처분 직업 없음을 적었습니다. 이거 헛된 거 적은 겁니까? 어찌 보면 헛된 것을 적은 것 같지만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거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그래서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본다면 이거는 정상적인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위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자 2번 선지는 또 나왔네요. 경찰 공무원 증인적격 인정. 자 이렇게 키워드가 보여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증인적격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적법하다. 또 나왔네. 3번 선지. 계속 재탕 3탕 되죠. 3번 선지 넘어갈게요. 4번 선지 갑니다. 자 4번 선지 같은 것이 우리 시험에 나올까는 의문입니다. 이제 검찰직에 주로 나오는 이런 형태의 선지인데요. 우리 시험은 거의 뭐 100% 조문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론적인 측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올까는 의문입니다만 그래도 가벼운 마음으로라도 한번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형소법은 해석상 절차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직권주의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적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송자를 강조했죠. 분쟁 대립송. 분쟁 대립송자이기 때문에 분쟁하고 대립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합니다. 분쟁하고 대립하는 걸 기본 골격으로 한다면 즉 당사자 사이의 분쟁 대립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당사자가 그래서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주의가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실제 진실을 위해서는 직권주의를 가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번 1번 선지인데 1번 선지는 자 이거는 별도로 딱 뭐 외우거나 암기하거나 별도로 뭐 점검을 하지 않아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바라봐도 풀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뭐 이거 속옷과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또 뭐 무릎까지 내리고 뭐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굉장히 수치스러움이 배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인격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별도로 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또 경찰직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아마 우리 시험에서는 이 선지는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 자 이거는 A급 판례였죠. 이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혈액 채취니까 혈액 채취는 수사 파트에 강제 수사 파트에 검증에 신체 검사 있죠. 신체 검사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에서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 채취 이렇게 키워드를 잡는 거죠. 아마 기억날 겁니다. 혈액 채취가 되려면 크게 세 가지의 방식이 동원됩니다. 첫째는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임의체열이라 부를 수 있죠. 이거는 본인의 동의만,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만, 아무리 미성년자가 떡되었다 하더라도 의사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가족이 대신 동의할 수도 없고요. 법정 대리인 대신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말이죠. 동의가 없는 경우가 보통의 경우 수이므로 이제 압수의 방법이 동원될 때가 가장 많죠. 압수는 영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영장주의 예외가 총 7개나 인정되고 있죠. 이제 그런 영장주의 예외가 여기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감정에 필요한 처분. 이 압수 쪽에 말이죠. 가장 많이 동원되는 영장주의 예외는 216조 사망에 따른 범죄 장소 216조 사망에 따른 범죄 장소에서의 영장 없이 이렇게 압수수색할 수 있는 요 조항이 많이 동원됩니다. 여기에 병원의 응급실 케이스도 여기 들어가고요. 자 이런 거 기억 안 나면 이제 나중에 넘기면 되는 거고요. 여하튼 자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갑니다. 그러면 계속 선지를 봅니다. 피의자에게 의사 능력이 있다면 뭐 피의자가 혼자서 동의를 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2번 피의자에게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이때도 무조건 피의자 본인의 동의만 받아줍니다. 그다음에 맨 끝에 보면 여기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본인의 동의만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2번 선지는 뭐 많이 나왔던 선지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두시고요. A급이죠. 그다음에 3번도 많이 나왔던 선지죠. 자, 이념 내지 서론 파트에 관한 문제인 줄 알았더니
사실상 종합 문제 스타일입니다. 그 3번 선지는 저 증거 파트에 나오죠. 증거 파트의 위수증 쪽에, 증거 파트의 위수증 쪽에 나와 있는 이런 선지입니다. 여기에 선관위 위원직원 요거 키워드 잡고요. 녹음된다는 사실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 이 두 가지 합성 키워드입니다. 선관위의 위원이 어떤 사람을 조사함에 있어서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마치 이건 진술거부권의 불고지와 같습니다. 이퀄 진술거부권의 불고지. 그렇다면 이건 위수증으로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위수증 파트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4번 선지도 많이 나왔죠. 4번 선지는 이 강제 수사 파트의 맨 앞에, 강제 수사의 총설 파트에 나오는 판례이죠. 자, 이런 것도 다 습득해야 됩니다. 자, 이거 키워드는 지문 채취의 불응. 지문 채취에 응하지 않는 이러한 불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거 가만히 놔둘 수 없죠. 뭔가 캥기는 게 있고 구린 게 있을 겁니다. 또 지문 채취를 해야만 제대로 신원 파악을 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저거 불응하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반강제하기 위해서 형사처벌토록 하는 이러한 조항들, 이거는 정상적인 조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반된다가 아니라 정상적인 조항이다. 그래서 합헌이다, 적법하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4번의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11번 갑니다. 자, 1번. 자, 이것도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올까 약간의 의문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면 형소법의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구속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공소장을 제출해야 된다. 제가 뭐 거기다 밑줄 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읽기만 하고 있죠. 저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런 조항이 형소법에 어디에 있습니까? 구속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공소 제기하라는 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그냥 날려버리면 되는 거고요. 저런 조항이 아예 없으니 밑줄 글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2번 뭐 형사 피고인은 신속한 재판의 권리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뭐 보장받고 있다. 헌법에 의해서, 헌법의 27조 3항 신속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그래서 뭐 보장받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3번 보시면 자, 이거 아까 나왔던 거죠. 구속 만기 25일을 앞두고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구속 만기 25일을 앞두고 비로소 제1의 공판기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무조건 잘못됐다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봐야죠. 그래서 자, 3번 선지도 맞고요. 4번 선지 피고인의 이익, 그다음에 또 하나 찾는 건 공공의 이익. 자, 됐죠? 그다음에 이제 12번 갑니다. 1번 선지도 아까 나왔던 것 재탕이죠. 1심 선고 형기 자, 경과 후 1심 선고의 형기 경과 후에 비로소 제2심의 공판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잘못되었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네요. 실전 시험에서는 딱 1번 선지 읽고 1번 찍고 넘어가야죠. 자, 이건 판례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2번 선지는 어디 있는 거냐면 이거는 저 뒤에 공판 파트, 공판에서 맨 앞에 공판의 기본 원칙, 공판의 기본 원칙 파트에 집중 심리주의 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267조 2 집중 심리주의, 공개주의, 공판 중심주의, 직접주의 이런 여러 가지 공판의 기본 원칙이 있죠. 그 중에서 집중 심리주의, 집중 심리주의를 계속 심리주의라고도 칭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심리에 이틀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 매일 계속하의 개정, 요 계속이라는 표현 때문에 267조 2에 제2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하의 개정 때문에 이걸 계속 심리주의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자,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매일 계속하에 개정하는 것이 좀 힘들다 싶으면 14일 내로 따로. 자, 여기서 여러분들 혹시 이거 기억나요? 옆으로 화살표 뽑아서 오른쪽 날개로 갔던 거? 기억 안 나는군요. 자, 특강법은 7일 내 잡고요. 특강법은 7일 내 정해 가죠. 특강법은 7일 내 정해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 나중에 또 정리하면 돼. 뭐 지금 정리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죠? 그다음에 요거 이제 3번 선지는 그냥 넘어갈 게 아니죠. 3번 선지는 이건 저 법원 파트 제2편 소송의 주체에서 법원 파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때는 기피 신청 요거 간이 기각을 하죠. 간이 기각 결정을 합니다. 방식에 위배되었다.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 이럴 때 제20조에 따른 간이 기각을 때립니다. 민소법은 간이 각하, 형소법은 간이 기각. 근데 형소법도 간이 각하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간이 기각이나 간이 각하나 뭐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죽했으면 간이하게 기각하겠습니까? 이거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침해했다 볼 수 없다. 그래서 3번 선지는 맞는 선지고요. 법원 파티의 제적 기피 파티에 나옵니다. A급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 또 나왔네요. 구성만기 25일 됐고요. 그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13번도 문제의 타이틀은 이념과 구조라고 되어 있지만 내용을 보건대 종합문제 스타일입니다. 종합문제. 이런 문제들이 풀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형사법 전반을 다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선지 하나하나 이렇게 좀 우리가 익숙하게 해두면 되는 겁니다. 자, 구참을 받을 권리. 자, 이거는 제4편의 공판 파트. 제4편의 공판 파트에 맨 마지막 공판 절차의 맨 마지막 국민 참여 재판이 나오죠. 국민 참여 재판 쪽에 나오는 것이고요. 자,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좀 손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용어로 바꾸면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입니다. 배심원은 법관이 아닙니다.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에 어디에 보장되어 있겠습니까? 헌법에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만 보장되어 있습니다. 배심원은 법관이 아니므로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이런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표현을 속지 마세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될 수는 없지만 이 표현 속지 마세요.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국참법에 정하는 대상사건에 해당되는 한 국참의 대상사건은 합의부 사건이죠. 합의부 사건. 합의부 사건이 국참의 대상사건이 되고요. 자, 이때 피고는 원칙적으로 국참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고, 자, 이러한 형사소송 절차의 권리를 배제함에 있어서는 헌법에 따른 적법 절차 원칙을 따라야 된다. 뭐 정상적인 문구들만 기록이 되어 있죠.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참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국참법에 의해서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법률상 이러한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헌법은 아니더라도 법률상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2번 선지갑니다. 공개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것도 어디에 있냐면 제4편의 공판 절차, 제4편의 공판 절차의 맨 앞에 공판의 기본 원칙, 공판의 기본 원칙에서 이거 공개주의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이 판례는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우리 시험에 이번 판례는, 이번 선지 관련 판례는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공개금지 사유가 뭡니까? 안한선, 이거 기억나죠? 국가안전보장, 그 다음에 안녕질서, 그 다음에 선량한 부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부소. 이 안한선이라는 이런 공개금지 사유가 있어야만 공개금지 내지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개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금지했습니다. 자, 이건 무조건 안 좋은 거죠. 잘못된 거죠. 안한선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금지를 했으니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아. 안 되는 게요. 자, 이거 분명히 권리를 침해한 겁니다. 침해. 자, 근데 뒤에, 자, 이거 속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요,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공소 제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 공판은 말 그대로 공판이기 때문에 철저한 공개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런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이걸 비공개로 진행했습니까? 절차 자체가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 이걸 꼭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었다. 뭐 이랬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뒷부분을 절대 속지 마세요. 거의 대부분 뒷부분에 속아서 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두 가지를 딱 외우세요. 공소 제기의 방식의 하자, 즉 구두로 또는 전자매체로 이렇게 공소 제기했을 때 이거 절대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자, 넘버 1번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이 두 개 외우시고, 이 두 가지는 절대 하자가 치유되지 않음. 절대 하자가 치유되지 않음. 요 판례에서도요, 구두로 또는 전자매체로 공소 제기했을 때 반드시 공소장을 제출토록 돼 있잖아요.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백히 하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근데 그걸 어긋나게 구두로 또는 전자매체로 했을 때 당연히 잘못됐죠. 잘못됐고 뒤에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변론에 응했다 하더라도 또 변호인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여전히 공소 제기는 잘못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얘도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자,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건 다 하자가 치유됩니다. 책문권의 포기로 하자가 치유됨, 별다른 이의 없이 나중에 변론에 응하면 하자가 치유됨, 나중에 뭐 방어권이 보장되면 하자가 치유됨. 그러니까 두 가지만 딱 외우시면 하자 치유되는 것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우리가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렇게 딱 외우시고 이거 오늘 중으로 꼭 외우셔야 됩니다. 별표를 딱 쳐놓고 외워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선지 갑니다.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오죠. 3번, 4번 선지. 검찰직 쪽에서 주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규문주의. 규문주의라는 것은 탄핵주의의 반대. 탄핵주의 반대로서 얘는 수사하고 소추하는 기관과 그다음에 재판하는 기관을 하나의 기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하고 소추하는 기관과 그다음에 재판 기관을 하나의 기관이 맞다 보니까 여기에 헤어날 길이 없다. 그래서 피고인은 단지 조사의 대상일 뿐이다. 그래서 안 좋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3번 선지는 이론적인 내용에서 맞는 선지고요. 반면 탄핵주의는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을 분리하죠. 서로 다른 기관에 맡김으로써 적정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이 그 사이에서 헤어날 길이 있습니다. 석방될 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 직권주의. 탄핵주의에 들어오면 이제 탄핵주의라는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요 규문주의 반대 개념이고요. 탄핵주의에 들어오면 이제 소송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 소송의 주도권을 만약에 법원에 주면 직권주의라 부르고 만약에 당사자에게 준다면 검사와 피고인에게 준다면 이걸 우리가 당사자주의라 부르게 되죠. 아마 기억날 거고요. 직권주의 하에서는 법원이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의 능률과 신속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실제 진실 발견에 적합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당사자주의는 검사와 피고인에게 맡기다 보니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피고인의 인권 보장, 피고인의 보호에 좋고 또 그만큼 또 증거가 많이 나옴으로써 실체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오니까요.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볼 때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14번 문제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요 파트에 보면 제가 언급하지 않는 건 이쪽 파트에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 표가 있었죠. 표로 이제 직권주의와 당사주의를 구별했던 거. 뭐 이런 표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이거 잘 기억 안 나면 그걸 참조하시고 그냥 뭐 안 보셔도 그만이고요. 이거는 이런 문제 사회는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면 탄핵주의.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규문주의.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규문주의와 탄핵주의를 구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핵주의에 아까 말씀드린 것이 직권주의와 당사주의가 있죠. 여기 보면 소송의 습불소화. 자, 습불소화 됐다는 것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둘이 피 터지게 싸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당사자주의의 단점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줄 보면 국가기관의 자의와 독선. 이거는 직권주의의 단점이 되고요. 뭐 이런 단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3번 증인에 대한 교호신문. 증인신문할 때 교호신문은 번갈아 신문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누가 신문하죠? 신청한 당사자가 주신문하죠. 다음에 반대 당사자가. 따라 먼저 당사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다음에 재판장은 보충신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점만 본다면 당연히 당사자주의가 전면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재판장이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고 신문수를 아예 변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직권주의적 수정을 가하고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교신문 절차는 직권주의와 당사주의가 적정하게 가미되어 있는 것이고 증거동의 누가 합니까? 증거동의 검사 또는 피고인 주로 피고인이 합니다. 피고인에게 중점이 있다. 당사주의. 그렇지만 피고인이 증거동의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증거능력을 주는 게 아니죠. 법원이 그 진정성을 인정해야 비로소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다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죠. 일단 전면에 나와 있는 건 당사자주의적 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 신문. 피고인 신문 자체는 말이죠. 당사자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피고인을 왜 신문합니까? 왜 키워못 씁니까? 피고인에게 중점을 주는 제도가 바로 당사자주의인데
피고인 신문은 당사주의에서는 생각할 여지가 없죠. 당사자주의에서는 생각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피고인 신문 제도는 직권주의. 그다음에 법원의 공소변경 요구, 법원이 요구하니까 이것도 직권주의. 그다음에 일본주의. 자, 일본주의는 철저하게 당사주의입니다. 왜 이건 당사주의냐면 검사가 모든 것들을 갖고 있고요. 공소 제기할 당시에는 공소장 한 장만 달랑 제출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모든 걸 갖고 있고 모든 키를 다 잡고 있으니까 당연히 검사에게 중점, 그러니까 당사자주의가 된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15분부터 이제 제2편 소송의 주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죠. 여기 보시면 소송의 주체는 법원, 그다음에 검사, 피고인, 변호인, 법원과 변호인 파트가 거의 매년 나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법원은 아시는 바같이 재적 기피라는 부분이 나오고 관할이 나옵니다. 요즘은 관할 쪽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관할 쪽 다시 한번 점검해 두시고 여력이 된다면, 능력이 된다면 기본서를 촘촘히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여력이 안 된다면 요거 알겠죠? 이 문제지만 보시고 오늘 나눠드린 보충 문제까지 섭렵해도 뭐 충분할 겁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재적 사유는 17조. 17조에 총 9가지가 규정되어 있죠. 이 9가지가 바로 재적 사유이고요. 이거 한정적 열거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정적 열거라는 것은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이 재적 사유에 해당됨이라는 뜻이죠. 자, 하나씩 보면 법관이 사건에 관해서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옛날에 변호인이었거나 또는 대리인이었거나 이런 법무법인에 뭐 근무했거나 그래서 퇴직한 지 2년 지나지 않았다. 자, 이걸 우리가 후관예우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죠. 17조의 8호 9호 17조의 8호 9호가 최근에 신설되었고요. 이걸 후관예우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제척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제척돼야 되죠. 그래서 1번 제척사유에 해당됩니다. 17조 8호 9호 후관예우. 저거 기억나죠? 저것만 딱 보고 그냥 2년 지나지 않았다 또는 앞에 변호인이었다 뭐 법무법인 나오면 중략하고 읽지 마시고 그냥 제척사유 하고 딱 자르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다음 2번. 자, 2번은 여기에 원심의 합의부원인 법관이 원심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 얘는 17조 7호와 관련된 겁니다. 7호의 전심재판 관여.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심리 관여. 자, 여기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고요. 여기에 이 원심의 재판장의 기피 신청. 원심의 재판장이 때가 묻었는가 때가 묻지 않았는가 이것만 심리를 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심리한 것이 아니라 이것만 심리했다. 선입견을 가질 우려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심재판에 기초되는 조사심리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심리, 자, 이거는 선입견을 가질 우려가 있어서 재판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걸 제척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이 원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 사건에만 조금 관여했다 해서 뭐가 선입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판례. 자, 지금부터는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이제 시험에 많이 빈출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은 말이죠. 고발 사실 중 검사가 불기소를 한 부분에 대한 재정 신청 기각. 자, 요걸 봐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재정 신청 사건에 관여한 법관은 뒤에서 제척됩니다. 자, 재정 신청은 우리가 기소 강제 사건이라고도 부를 수 있죠. 재정 신청 또는 기소 강제 사건에 관여했던 법관이 나중에 항소심에 관여하면 이거는 선입견을 가질 만큼 깊숙이 관여가 되었기 때문에 제척이 됩니다. 17조 7호 이것도. 자, 그렇지만 여기에 좀 잘 봐야 될 게 뭐냐. 고발 사건에 대해서 재정 신청에 담당했고 기각한 법관이 고발 사실 중 나머지. 자, 나머지 여기는 일부 나머지.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 고발 사실 중 그 부분에 대해서만 관여했지 나머지 부분은 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만은 뭐 선입견을 가졌다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이것도 제척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의 키워드를 잡고요. 나머지라는 표현이 있고 없고 상당히 다릅니다. 재정신청 기각 또는 기소강제사건, 재정신청 이런 표현만 나오면 제척됨. 그러나 나머지가 있음으로써 결론이 달라지죠.
4번 선지가 가장 많이 나온 선지 있죠. 이쪽에서는 뭐 얘를 능가할 판례가 없습니다. 공소 제기 전 이 두 가지를 키워드 잡아요. 공소 제기 전 증거 보존 절차, 이분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수임 판사. 자, 수임 판사님은 절대 자, 제척되지 않습니다. 수임 판사님은 절대 제척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 판례. 자, 15번 A급이에요. 아, A급이라고 해서 봤더니 2022년 우리 문제였군요. 그다음에 16번 봅니다. 1번 선지 보면 파기환송. 환송 전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에도 또 관여하고 있다. 자, 어찌 보면 선입견을 가질 우려가 있을 듯 보여요. 그렇지만 전심이 아닙니다. 환송되면 그 신급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신급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심이라 볼 수 없다. 그래서 그건 제척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2번 선지 보면 제1심 판결의 유죄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했다. 이거는 자 17조 7호 17조 7호에 따라서 기초되는 조사심리관여, 기초되는 조사심리관여. 따라서 이 사람이 판결 선고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초되는 조사심리관여. 자, 다시 보면 17조 7호에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심 재판에 관여. 이는 재판부로 판결 선고에 관여했다는 뜻이고요. 자, 이번에는 또 하나는 기초되는 조사심리,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 자, 이거는 재판부는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 증거 조사 등을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뭔가 관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요 선지는 1심 판결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했다. 자, 여기에는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뒤에 경질되어 판결 선고에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여튼 이쪽에는 해당되지 않을지라도 여기에는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해당되므로 얘는 제척됩니다. 요 틀을 잘 보시고요. 17조 7호에 나와 있는 해석론. 3번 선지. 이거는 키워드를 여기다 두세요. 선관위장.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법관이 아닌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만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 선입견을 뭘 가지겠습니까? 저 양반이 나중에 법관으로 임명되어서 자, 법관으로 이제 재직하던 중에 요 의뢰했던 사건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선관위장 시절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선입견을 가질 우려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척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영장을 발부한 법관, 영장 발부만 가지고는 이것도 선입견을 가질 만큼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제척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수임 판사라고 보고요. 잘라버려. 그다음에 17번 자, 기억 잘라버리고요. 니은 약식명령. 약식명령 나오면 그 다음에 정식 재판이 나올 것이고 정식 재판의 1심 이거는 전심이 아닙니다. 같은 신급에 불과하죠. 전심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신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척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파기환송 아까 했죠. 환송 후에 이것도 제척되지 않습니다. 재탕. 그 다음에 이제 리을. 자, 리을 아까 했던 거죠.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 요거는 여기 흔적이 남아있죠.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 해당됩니다. 여기는 해당되지 않을전정 여기는 해당된다. 그래서 요거 제척됩니다. 그 다음에 18번 1번 보시면 제척 원인 17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정적 열거. 한정적 열거. 그래서 예시적 열거가 아닙니다.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고 17조에 규정되어 있는 9가지만 제척 사유로 보게 됩니다. 그 이외의 사유는 제척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열거되어 있는 원인 이외에도 불공평한 재판의 염려가 있다면 이거는 기피 원인, 기피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제척 원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2번 같죠. 2번 아까 나왔던 거 영장 발부한 법관 이거는 제척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17조에 해당된다 볼 수 없다. 맞고요. 그다음에 3번 불공평한 재판의 염려가 있다고 18조의 기피 사유에 불공평 나와 있죠. 이거는 보통인의 판단, 객관적 두 가지 키워드. 그래서 보통 통상인의 판단, 객관적.
주로 객관적을 많이 바꿔놓죠. 주관적 사정으로, 개인적 사정으로 많이 바꿔놓습니다만 객관적 사정임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4번 선지 중요하죠. 22조 관련해서 여러분 기피 신청하면 일단 정지를 해야 됩니다. 정지 사유. 자, 오늘 외우세요. 뭐 이미 외웠지만 이 공판 절차 정지, 수능 진행 정지, 기관 심의 공제 이렇게 외우시고 오늘 철저하게 외우세요. 이제 두 문자 외울 때가 됐습니다. 이런 거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를 빨리 풀어요. 기관 심의 공제, 수능 진행 정지, 공판 절차 정지, 기관 심의 공제. 기는 기피 신청. 여기에 여기 기피 신청. 관은 관할에 관해 신청. 이제 좀 이따 나올 것이고 이제 관할에 관해 신청. 그다음에 심신상실.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 또는 질병 이걸 가리키고요. 위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 공은 공소장 변경. 재는 재심 청구의 경합.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것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의무적 정지는 이 공소장 변경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5개는 다 정지하여야 한다. 이 공소장 변경만은 정지할 수 있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었고요. 우리 시험에 다반사로 나왔던 거죠. 일단 기피 신청, 공판 절차 정지해야 됩니다. 근데 정지하지 않고 갔습니까? 잘못된 거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예외 한 2가지 정도만 써볼까요? 3가지 정도만 써보시면 첫째, 예외 급속을 요할 때, 그다음에 둘째 간이기각. 간이기각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판결의 선고. 판결의 선고만 남았다면 정지하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맨 끝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라는 판결의 선고가 나왔죠. 판결의 선고는 정지함이 없이 간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19번부터 한번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